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소비 진작 중심의 추경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경을 전면 재편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짧고 굵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240일 앞둔 오늘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낙연, 정세균, 윤석열 등 여야 유력 주자들이 첫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여당에선 또다시 경선 연기론이 불거졌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지난 2월 출범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임채정 공동위원장을 초대해 국민통합의 해법과 제언들을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엿새째 하루 1,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등 추경 규모 확대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인위적 경기 부양 예산 등을 삭감하고 그 예산이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자 여야가 코로나 상생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꾸린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 수정 불가피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확대하고 방역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지원도 늘리는 등 현 상황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함께 감내해 나가실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하는 대신 인위적 경기 부양용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카드 사용 캐시백 지원금 1조 원이나 상생자금 8조 원 등은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용 예산, 세금 낭비성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 원 이상을 삭감하고 이들 재원을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도 추궁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10%에 머무르던 때에 코로나 위로금이나 백신 인센티브 등을 언급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며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김호란 방역기획관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추경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후 코로나 상황과 국회와의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추경 증액 주장에 대해선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해 추경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와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여당,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야당 사이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지자체장 또 각 정부 부처와 함께 방역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고강도 조치를 시행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선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를 던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고강도 조치는 이번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입니다.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어 정부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잘 실행되도록 지자체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입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입니다. 방역 강화와 함께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로 확보한 백신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와 택시, 택배 종사자 등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모임 자제와 휴가 분산 사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또다시 영업 제한 조치를 겪게 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손실을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여야 대선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연기론이 다시 제기됐고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예정된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선이 아닌 강력한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본경선에 진출한 6명의 대선 예비 후보들도 대부분 경선 연기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이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그동안 반대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도 경선 연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이 정하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선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송영길 대표도 연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성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님의 입장은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 성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야권 대선 주자들의 일정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초 이번 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고 윤 전 총장도 지역 민생 행보를 멈췄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리스, 이탈리아 공식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박 의장은 경제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1년 만에 그리스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경제 외교 횡보에 주력했습니다. 박 의장은 카테리나 사켈라로플루 대통령과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사업 등 경제협력 분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국내외에서 이미 친환경 에너지와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초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박 의장은 양국 의회 간 협력을 비롯해 한국 전 5대 파병 국가인 그리스와 국방과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를 찾아 상하원 의장과 회동한 박 의장은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이탈리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북한과 의회 차원에서 친선 왕래를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주문한 겁니다. 카셀라티 상원의장 피코 하원의장은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남북이 만날 기회가 오기를 항상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장은 북한을 7번이나 방문한 오스발도 나폴리 이탈리아 북한 의원 친선 협회장도 만나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장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만나서도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은 북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북한의 초청장이 오길 바라고 있다며 북한 방문 의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그리스, 이탈리아 동포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최근 격리 장병에게 부실급식을 제공한 사례가 잇따라 크게 논란이 됐는데 장병의 사기를 꺾는 건 물론이고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가족과 국민들의 걱정도 컸었는데요. 장병들의 식사와 휴식 문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전력 발전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쟁점은 군 급식 체계 개선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장병들의 음식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음식 조달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리 편의성과 맛을 동시에 갖춘 양질의 급식업체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농축수산 원물을 가져다가 전처리를 해야 하는 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조리 식품이나 완조리 식품의 출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 음식이나 반조리 식품에 친숙한 요즘 세대 장병들이 먹고 싶은 메뉴보다는 한정된 음식들이 번갈아 나온다는 불만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급식 시스템을 참고한 군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양한 식재료 공급 업체들이 참여해서 경쟁 입찰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단 단위의 계약을 통해서 양질의 식단을 좀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우수한 공급 업체를 좀 발굴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입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선정된 품목은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데 제한 품목을 없애기 위한 논의를 중기부 등 각 부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출범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를 통해 적정 수준의 급식비를 확보하고 다양한 메뉴를 편성하는 데 이어 민간 위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문제는 장병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투력 유지에도 필수입니다. 군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장병 급식이 부실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잠시 후 여의도 한정식집에서 만찬 회동을 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배석자 없이 양당 대표만 참석합니다. 회동에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과 추경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대표 만찬 회동은 원래 지난 7일 잡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 중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건축 단지로 유입되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에서 재산권 침해와 전세시장 불안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도지사로 바꾸는 조항도 현행대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 의뢰를 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화상 미팅을 갖고 격려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올림픽이 되길 바라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대한체육회가 철저한 방역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양국이 경제와 안보,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국제사회에 더 활발히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의 부강함과 함께 문화 수준과 사회제도의 발달이 중요하다며 중국이 다른 국가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발전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 막이 올랐는데 예비 경선을 통과한 6명의 후보들이 이제는 그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느냐가 결국 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인단 구성을 보시면요.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과 국민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국민도 선거인단으로 신청을 하면 당원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 결과에 따라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추격 주자들의 생각인데요. 이 캠프의 조직을 맡은 의원들 현재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인단 모집을 독려하느라 이 여의도에서 찾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아, 의원들이 여의도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지금 열심히 이제 그 캠프를 위해서 분주하게 뛰고 있다는 건데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캠프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 결선 투표에 가느냐인데요. 민주당은 9월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간 다시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대선에 직행하고 싶은 이재명 후보와 이를 막으려는 다른 후보들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에선 최대한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초반에 기세를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고요. 반면 본경선 2위에 올라서 결선 투표에서 뒤집기를 노리는 반 이재명 후보들도 이 과반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인단 표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정당이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선거인단을 모집하면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또 이제 역선택 우려인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국민 선거인단 모집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후보 지지 또 이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어제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상대당인 민주당의 선거인단 신청 인증샷을 올려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다.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하며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달라고 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힐 수 있게 해달라, 즉 역선택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요, 간단한 휴대폰 인증 절차만 거치면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선거인단이 돼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동조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역선택은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김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려준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은 화이트 해커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네. 이 화이트 해커, 이 해커 행위가 뭐 정당하다 뭐 이런 이제 뭐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김재원 의원의 이런 역선택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한 게 근데 그 진짜 의도는 또 뭐 다른 데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반기고 있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률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현행 당원 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률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당박 주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선 당원 투표 비율을 줄이고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자는 당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김 최고위원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이 의도적으로 역선택 부작용을 이슈화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분열시키고 또 경선을 통해 선출된 최종 후보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혼선 전략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상도위를 벗어났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 즉각 반발을 했는데 민주당 경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소영 대변인도 법률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역선택에 대해선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워낙 선거인단 인원이 많기 때문에 특정 조직의 투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결국 일반 여론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017년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 선거인단이 권리당원과 국민을 합쳐 214만 명, 그리고 일반 국민이 절반을 넘는 130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도 이미 일반 국민 선거인단 1차 신청자 수가 70여만 명을 넘어선 만큼 이 역선택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김재원 의원의 이제 그 의도는 어쨌든 역선택을 이제 하는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지지 투표를 줄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모집단이 많아지면 이제 꼼수가 통하지 않고 결국 대세의 흐름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또 현재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에 현재 그 열을 올리고 있는데 선거인단 모집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민주당은 이제 세 차례에 걸쳐 이 선거인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이 여론의 주목도를 높여서 본경선 흥행을 좀 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어제 마감된 1차 선거인단 모집에는 76만여 명이 모이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2차 모집은 오는 16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8월 15일 광복절에 발표가 되는데 이후에 2, 3차 발표도 이어지는 만큼 이 첫 결과가 선거인단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현재 여론 추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대세론에 좀 더 힘을 실을 수는 있지만 만약 이낙연 후보와 같은 추격 주자들이 좀 더 반등을 한다면 이 경선 판도에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순항이 된다면 8월 15일 광복절이 이번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는군요.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민주당의 선거인단 확보전 그리고 여야의 역선택 논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전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 카페, 헬스장은 밤 10시까지 그리고 클럽 등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봉쇄 수준의 사실상 셧다운 조치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7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9%는 잘한 일이라고 답했고요. 잘못한 일이란 응답은요 25.7%, 잘 모르겠다는 2.5%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잘한 일이란 응답은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 4단계 격상에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방역당국과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서 십자포화를 날렸는데요. 느슨한 방역 조치와 불감증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이 불투명해졌다며 이번만큼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여속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부터 2주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한 만큼 잠시 일상을 멈추는 등 방역수칙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뚝심 혹은 리스크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은 연일 시끄럽습니다. 당내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걸자 이를 공식화하자는 입장을 내놨다가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이 대표. 전선을 더 확대해 여가부에 이어서 통일부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우려와 여권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폐지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특임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입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 재정 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인 작은 정부론에서 비롯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부처 중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과도 없다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당내에선 대표가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자신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노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이준석 리스크가 시작됐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라며 쓸데없이 반통일 세력의 우명을 뒤집어쓸 필요도 없다.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황당한 주장이란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성가족 폐지하자 그러고 또 하루가 지나면 통일부로 폐지하자 그러고 국정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불안합니다. 그 신선함이 있었는데 신선함과 동시에 리스크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정부 부처 개편, 명확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죠. 정부 부처 폐지론을 연일 주장하면서 그 중심에 선 이준석 대표. 뚝심과 리스크 중 그의 행보는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는 용광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한층 첨예해진 상황인데요.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기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의 해법으로 개헌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일 제73주년 재헌주를 앞두고 다시 떠오르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17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임채정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고 네. 뉴스 열심히 보고 있고요. 네. 가끔 화도 냈다가 웃기도 했다가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방송 뉴스엔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다 본 적은 있죠. 늘 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가끔은 저희 두 사람이 하는 것도 보셨나요? 그건
확실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아, 솔직하시네요. 앞으로 근데 거짓말은 안 하려고요. 네. 자주 시청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건 약속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가 지난 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갈라진 국민 여론을 녹여내는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하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구인지 취재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그대로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어젠다를 만든다는 것이 네. 그 어젠다를 해결하기도 전에 그 문제 설정 자체부터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어젠다 세팅을 한다는 이런 입장이 아니었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박병석 의장께서 꽤 이제 고심을 하셔가지고 만드신 건데 각계의 정치, 경제, 사회 각계의 전문가 또는 그 지식인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런 그 논제들을 정리를 하고 그것을 국회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분열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정치권의 협치가 실종됐다. 여야가 예전보다 더 극심하게 갈라져 있고 싸움이 더 비화되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한 중심에는 또 국회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사회 현상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상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그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너무 현상만을 가지고 자꾸 그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법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좀 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울러서 우리가 고민하고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당히 긴 얘기가 돼서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뿌리가 매우 깊은 것들 아닙니까? 네. 특히 한국과 같은 분단의 쓰라린 역사가 있고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또 아울러서 그 이후에 지역 감정 문제가 또 발생을 해 있고 그리고 이 빈부격차가 이제 너무 심화되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풀어야 할 정치권이 흔히들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협의 여지가 그만큼 더 줄어들고 있고 이런 역사적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을 찾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그러려고 보면은 어떤 단초는 열어야 할 테니까. 네. 그러려고 그러면은 실정법에 대한 연구, 실정법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헌에 대한 질문은 이제 또 다음 질문도 준비돼 있어서 근데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 이제 국회 안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좀 자주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보다도 지금은 더 서로 자리를 일부러 경계하고 더 안 갖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선배 정치인. 글쎄요. 그걸 뭐 어떻게 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말하자면 그만큼 그 권력 투쟁이랄까 이렇게 치열해져 버렸는데, 네. 좀 더 이렇게 만나서 해결한다고 하는 대화의 방식이라는 것이 전에는 오히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전에는 오히려 무슨 리더십이, 네. 당의 리더십이 무슨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어쩌니 해서 비판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쪽에서 상층부에서 얘기가 되면은 오히려 풀어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민주적 리더십이 좀 강화가 됐는데, 네. 그것이 그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어할 사람이 없군요. 그 말하자면 제어가, 네. 사력탑의 제어가 잘 안 되고 있고, 네. 전에는 그 상층부가 권위적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제도로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문제를 풀어갈 때는 또 풀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당이 대중적으로 됐다고 그럴까, 당의 리더십이. 네. 그래가지고 그것은 어떤 권위가 없어가지고 그걸 조금 풀어나가지를 못하고, 민주적으로 가는데 민주적인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자꾸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중정당이 또 단점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 알겠습니다.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원인과 또 함께 통합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개헌에 대해서요? 네네네. 질문을 좀 주시죠. 개헌이 필요합니까? 하다고 네. 하다고 봅니다.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핵심적인 문제들이라든가 이 현상들을 풀어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문제들,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그것은 역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고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법과 제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헌법이라든가 또 다른 법제도라든가, 네.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순을 고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가 되는 그런 법제도가 헌법 개정이 아니면 안 된다. 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선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네네. 협치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그것도 아주 강고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오직 대통령 하나 참 먹기 위해서, 네. 좀 표현이 좀 조속합니다만은 온 힘을 거기다가만 기울이지,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협동하고 하는 분위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협치의 필요성, 협치를 위한 첫걸음이 이제 개헌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1948년에 건국 헌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총 9번의 이제 개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1987년 이후에 지금 34년 동안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좀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왜 좌절을 했을까요? 힘든 질문인데, 역시 정파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와 의견 차이죠. 네.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의견 차이. 그런데 우선 그 합의도 좀 제대로 되질 않았고,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것이 참
가장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끌어가는 법치 규범으로서 최고의 법치 규범이지만은 국민적 헌법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동안의 헌법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 특히 독재 정권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서 악용이 되어 왔었지 국민의 헌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제 87년에 비로소 그 이제 군부 세력과 네. 민간 세력이 이제 그 타협에 의해서 말하자면 잠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근데 그것을 이제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자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고치자고 그러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도 못하고 또 서로가 자기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개헌이 도움이 된가 안 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당장 집권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네. 또 집권했을 경우 권력 유지하는데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할까 맨날 요 계산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 네. 또 그런 데서 그 확실한 단안을 못 내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 개헌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일단 미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여당은 내년 이제 3월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을 다시 이제 꺼내 들었는데 대선이 이제 뭐 한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뭐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는 상황인데 이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그 개헌 시기와 바람직한 개헌 논의 방향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참 어렵죠. 지금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야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저는 봐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는 또 많이 갈리고 네. 그것이 또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꾸 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일단은 많은 토의를 하는 수밖에 없고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은 국민들이 좀 나서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치권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치권만 가지고는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 문을 여는 작업을 정치권에다만 맡겨놓으면은 과연 잘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되고는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이 최고의 어떤 그 법적 가치의 최고 위에 있는 헌법을 우리 국민이 참여해서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우리 헌법이 탄생부터가 그랬고. 네.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어야 하고 국민이 헌법의 주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국민이 헌법을 만든 적이 별로 없고 맨날 통치자들, 특히 독재자들을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졌고 좀 그동안 몇 번 있었던 개헌 작업이라는 것도 너덜너덜한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국민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압력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먼 방법 같지만은 그것이 가까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국민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네. 국회 내에서의 작업만 가지고는 하도 자꾸 이게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늘 분열 갈등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들이 좀 더 나서줘야 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개헌을 해서 우리 헌법 체계나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생활에 안 맞거든요. 우리 사회가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네네. 거길 우리 헌법 자체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특히 권력 구조에는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쳐 나가야 하는데 딱히 국회에다가만 맡겨놓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박병석 의장이 고민하는 대목 여기서 지금 이번에 그
그 위원회도 그런 맞으면 심정의 일환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질문 짧게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일, 그러니까 5일 뒤면 제 73주년 재연절을 맞는데 73주년 재연절에 가는 의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 헌법이 국민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에 헌법이란 것은 권력자들의 헌법, 어떤 정치인들의 헌법에 가까웠던 것이고, 뭐 수단으로서의 헌법, 권력 유지 연장을 위한 무슨 4.4 오입 개헌이라든가, 네. 무슨 유신 헌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권력자들을 위한 어떤 헌법이었다고 그런다면 이제 그 헌법이 최고의 법적 규범으로서 우리 국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로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헌법이 우리 국민 것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제 그것이 헌정사로 따지면 꽤 길다고 그러지만은 헌법이 그동안에는 그 수단이었다가 어떤 권력자들의 수단에 불과했다가 이제 국민의 가치로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이것을 따져보면 또 그렇게 이것이 이 헌법이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독재와 싸워서 얻어낸 민주화와 함께 오는 헌법 가치의 어떤 부활이라고 그럴까? 네. 헌법의 소생이라고 그럴까? 이런 점에서 이번에 그런 재헌절의 의미는 종전보다 더 각별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배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번에 그 민주당의 대선 그 예비 경선 레이스 보셨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혹시 그 마음에 드는 후보가 혹시 있으셨나요? 예, 마음에 드는 후보를 이 자리에서 바뀔 수는 없고.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심중에는 있긴 있으신 거죠? 내 답변 드리려고 하시는 질문은 아니실 것이고. 그리고 있습니다, 심중에는. 네. 그걸 밝힐 수는 없고.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쨌든 그 경선 방식이 완벽하든 하지 않든 간에 어떻게든지 민주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국민들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경선에 있어서 경쟁 자체를 합리적으로, 좀 옛날처럼 무슨 편을 짠다거나 무슨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민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에게 접근해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새로운 정치 문화의 한 발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 쪽도 한번 보면 야권도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야권도 하고 있는데 이제 야권의 경우는 이번에는 좀 복잡하죠. 이를테면 당 내에서만 후보가 나온 것이 아니고 당외 후보가 이렇게 오히려 더 비중이 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제3지대 윤석열, 최재형 이제 그런 그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도 또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인물도 기존의 당내에서 나온 인물이 아니고 새로이 말하면 수혈되는 인물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정서나 그동안 경험이 다 같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약간의 불일치, 불협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쪽도 그런 현실이니까 그 안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여야를 넘어서 후보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여야 정치를 넘어서 대통령 후보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뭐냐라고 하는 일다평은 좀 어렵고 그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지도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필요하겠고 또 정책도 구체적으로 말해서 무슨 남북 문제라든가 경제 성장 문제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아는 사람. 국민의 삶, 그러니까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애환과 국민의 현실, 그리고 그네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네. 그 사람이 기본적인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덕목이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절박함, 절실성, 네. 이것만은 이뤄내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꼭 이것은 해야 한다는 그런 절실성, 절박함, 이런 것을 갖춘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삶, 그러니까 현장을 알아야지 그것을 그냥 이론으로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보면서 그 속에서 같이 가능하다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서와 덕목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절실함과 절박함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그 대선 후보의 도덕성과 또 그 정책성에 대해서 어떤 걸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뭐 두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그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여러 가지 도덕성이 또 검증돼 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무슨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항목을 나눌 수는 없을 것이고 양쪽을 다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마지막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덕적 문제도 반드시 결부가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것은 이게 그 상대적이죠. 도덕성과 그 사람의 어떤 자질 능력과 이제 그런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건 상대적일 수 있지만은 전부를 봐서 그쪽에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것이 1번이다, 이것이 2번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둘 다 같이 중요한 덕목이다. 덕목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좀 더 봐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좀 이제 무슨 서로 간에 이제 뭐 자연히 토론이 되겠죠. 네, 자연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구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국민통합이 활동 기간이 11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계획, 앞으로의 국민통합위원회의 계획. 국민통합위원회. 그것은 일단은 이 그 사전 토론과 문제 정리 작업을 끝내고, 그리고 이것을 아마 이제 박병석 의장께서 이제 많이 그 힘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실천을 이것을 처리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법제화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남았을 것이고 그것을 언제 하느냐, 이러한 또 하나의 어려운 고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어떻게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되는 건 아닐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고 여러 정당들의 어떤 그 이해도 구하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정치 원로로서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국민통합해법 그리고 재헌절을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임채정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내릴 전망인데요. 소나기 예상 지역은 강원 산간과 영남 내륙 지역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춘천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